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박수정입니다. 5월 25일 어제였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3연속 동결입니다. 여전한 물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뚜렷해진 탓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난항이 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산업 경기를 예측해 닥터 코포로 불리는 구리 가격도 급락을 하면서 침체 공포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좋을지 오늘 두 분의 경제 금융 전문 꾼께 조언을 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페이스에서 한 번, 바디에서 또 한 번, 볼을 두 번 로딩해 멀리 정확히 쏜다. 메이저 챔피언들의 선택, 스릭슨 GX 마크 2. 네, 오늘 주제는 크게 네 가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미국 경제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의 하반기 상황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 같아서 두 번째 주제로는 하반기 미국 경제를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역시 한국 경제 점검을 하면서 과연 상저하고냐, 상저하고가 아니고 상고하저가 아닌 상저하고냐 이런 방향으로 한번 또 논의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예측하셨던 위기 전문가 최용식 소장님과 우리나라 1세대 애널리스트이신 여의도의 구루 김한진 박사님 이렇게 연륜 있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올해 하반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혹은 경제 위기설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 글로벌 경제 상황을 놓고 지금 의견이 매우 분분한데요. 미국에서도 상당한 구루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위험하다 그러는가 반면에 다른 연준 부의장이나 부총재들은 괜찮다.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가 있으니까 금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무사히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향후 12개월간 이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이 파산할 것이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경고를 내놓는 또 에론 머스크처럼 심각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도 이 질문부터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올해 하반기 글로벌 경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먼저 우리 김한진 박사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네, 거대 담론이죠. 사실 경제 위기라는 것은 절대로 예측한 대로 안 온다. 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다라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리 덴트라는 분도 경제 위기는 전망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짧은 소견이지만 하반기 경제는 내년까지 좀 느린 침체가 예상됩니다. 네. 느린 이유는 물가가 더디게 잡히니까요. 그러니까 물가 주고 경기 둔화 서로 교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슬로울리 느리게 경기 둔화가 진행되는데 네. 차별화가 좀 심할 것 같아요. 네. 좀 국가별 차별화, 또 산업별 차별화, 또 산업 내에서도 기업별 차별화. 이거는 비단 팬데믹 이후뿐만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차별화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2020년 이후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런 차별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또 특히 국가별 차별화. 미국은 괜찮습니다. 신흥국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차별화 말씀을 하셔서 상품과 주거비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그 상품에 비해서 주거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더디게 잡힐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 주거비 문제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일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빌라왕 또 빌라 사고처럼 그런 사태가 나오고 있는 소식도 들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미국의 주거비를 조금 다운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의 관건인 것 같아요. 주거비는 저는 하반기에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왜냐하면 주거비의 선행 지표들, 렌트 비용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조금 그래도 조금
뭐 빠르진 않겠지만 천천히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네. 문제는 임금이죠. 임금과 임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의 근원 서비스 물가에 그러니까 근원이라고 하면 이제 에너지나 곡물 가격 같은 변동성이 높은 거를 이제 뺐을 빼고, 때 예. 그리고 주거비도 이제 뺐을 때 네. 남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임금발 인플레이션인데 임금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뭐 좀 구조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경기도 또 물가도 좀 근원 물가가 서서히 안정되고 네. 경기도 굉장히 서서히 안정되는데 문제는 차별화되면서 경기가 전 세계가 조금 위축되는 국면 하반기 그 상황에서 네. 경기가 위축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교역이 둔화되는 이제 그런 구조에서 뭔가 이제 신흥국 쪽에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부채가 많은 신흥국 또 네. 그런 기업들이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미국 자체 안에서도 이제 은행 문제가 조금 더 불거질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측면이 조금 경기를 더 가속적으로 위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전 세계가 큰 위기는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또 화면에 나왔지만 세계 경제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선진국의 경기 침체, 둔화의 그 깊이가 신흥국이나 개도국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폭이 상당한 폭으로 떨어지는 건데 네. 신흥국이 한동안에는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엔진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선진국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 경제, 유럽 선진국 경제가 계속 둔화된다면 신흥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세계 경제는 2023년 이후에 쭉 그래프가 보여지는 게 그렇게 나아지는 모습은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혹은 잘못하면 2025년까지 네. L자형 좀 경기 부진 국면이 좀 장기화되는 그런 초입이 아닐까 네. 하반기가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준 소장께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는 L자 형태다 하시고 2025년까지는 이 경기 둔화의 모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최윤 소장님은 IMF 외환위기를 예측을 하시고 소위 말해서 또 다른 한국의 닥터 둠이라고 할까요? 지금 한국 경제 상황 또 세계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네. 경제가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보여왔는지 그렇죠. 그걸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일기장을 한번 넘겨봐야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반기에 네. 경기 후퇴가 이미 일어났어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6%를 기록했어요. 예. 이렇게 그 경제가 축소 재생산에 들어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이고 또 예. 금융 위기의 진행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에 미국 경제에서는 예. 금융위기가 비록 약하지만 이미 진행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네. 그 이제 다만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면서 갑자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네. 금리를 높여갔잖아요. 예. 뭐 급격히 높여가고 이제 그 영향으로 달러도 강세로 전환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 더 높으니까 네.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예. 그리고 또 달러가 강세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은 이게 그 환차손이 생기니까 네. 환차익을 위해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유동성이 풍부해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 회복에 이제 그 계기를 마련했고 4분기 같은 경우는 미국이 2.7% 성장을 했어요. 네.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대단한 실적을 올렸는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잖아요. 국내 저축 빨려간 나라들 그리고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이 또 이탈한 나라들은 이제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들은 예. 외환위기 늪에 빠져들었거나 직면하게 됐고 예.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제 유동성 위기를 겪었는데 네.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당한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저축 또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이제 빨려가면서 유동성 위기가 생겼어요. 네. 지난해 10월 달에 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는데 예. 이거는 규모가 2천억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원 통화의 그게 0.006%인가? 네.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 갑자기 그 사태가 터지자마자 예. 건설업계 전반이 이제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또 다른 그 산업들에도 전염되면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우리나라 분기별 성장률의 추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에 2.6, 3.0%를 기록했던 연율이에요. 이거는 예. 분기 성장률이 예. 3분기에는 1.3으로 반토막 나고 예. 4분기에는 이게 마이너스 1.6%를 기록하면를 예. 이게 그 축소 재생산에 들어간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행히 올해는 1분기 1.1%를 네. 기록하면서 예. 회복이 약간 되긴 했어요. 예. 근데 지금 2분기는 다시 하강으로 돌아서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네. 특히 지금 미국 쪽에서 뭔가 트리거가 하나 터지면 이전번에 그 실버게이트 또 실리콘밸리 네. 또 그 크레딧 퍼스트 스위스, 리퍼블릭 예. 이런 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했던 것 같은 그런 사태가 다시 터지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트리거가 하나 터지면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늪에 빠져들고 그게 전 세계 경제에 전염되면서 우리 경제를 덮칠 것 같다. 네. 이런 지금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소장님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감춰진 예를 들면 앞에 저희들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부동산 건물의 이 가격 차이를 그래프로 보여드렸습니다만 괴리가 상당히 지금 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부동산에 감춰진 지연내관이든 금융시장에 감춰진 지연내관이든 뭔가 하나 미국 쪽에서 빵 하고 터지면 아까 이웃을 가난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의 경제 이론이 있는데 결국은 모든 비용은 신흥국이라든지 한국과 같은 이 선진국형 개도국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고 우리 김한진 박사님 말씀은 경기가 부진할지언정 그렇게 하나의 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확률도 존재하니까 선제적으로 위기가 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가 정책과 기업이 대응책을 운영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최영희 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하나가 궁금한 게 유동성 위기까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고 하니까 외국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니까. 네. 근데 레고랜드 사태가 과연 유동성 위기로 난 것이냐 아니면 도지사라는 사람이 잘못 말씀을 하셔서 발생된 우발적인 사건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잠재된 위험이 터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지금 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네. 아직 뭐 심각한 위기로까지는 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사실 13개월 만에 5%포인트 500bp를 올리는 연준이 금리를 그렇죠. 정말 역대급 과속 긴축의 후유증이 네. 왜 없겠습니까? 미국도 있겠죠. 네, 그 네. 전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면면히 보면 거의 한 10년 이상 제로 금리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즐겼거든요. 그렇죠. 파티를. 예. 파티를 많이 즐겼던 쪽에 과열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부실이 있었던 거고 무분별한 대출이 있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신용의 위험이 잠재돼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급격한 연준이 이제 지각 긴축을 해서 네. 과속 긴축을 한 거죠. 과속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죠. 네. 빨간불이 켜진 게 첫 번째로 암호화폐가 터진 거고요. 예. 암호화폐가 터지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예. 또 실버게이트 은행 예. 뭐 이런 것들이 터진 거고 실리콘밸리 은행은 뭐 국채 시장이 또 과열됐기 때문에 네. 미국채 금리가 0.5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후유증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게 조금 그 과열된 부분에서 약한 고리가 지금 하나씩 건드려지고 있는데 네. 말씀 주셨던 뭐 레고랜드 사태도 PF라는 무분별하게 많이 대출돼서 많이 사람들이 이제 파티를 열었던 그쪽이
그렇지 않아도 터져야 되는데 네. 터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네. 도지사님이 트리거를 좀 제공하신 말씀이 거죠. 트리거가 돼버렸다. 최 소장님, 최민희 소장님, 이 지금 경제금융위기 이 책을 쓰시면서 그 내용을 보면 경제병리학적인 해석이 좀 있으세요. 뭐 경제병리학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이 어떤 병리학을 말하는가 할 건데 아까 그 일기장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역사적인 경제위기가 어디서부터 발생됐는가, 김한진 박사님이 말씀 주셨듯이 선진국, 특히 미국은 제로금리 시절을 마음껏 누리고 돈을 팬데믹이라 하면서 정부에서 재정을 엄청나게 뿌리면서 결국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흡수해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질식해서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결국 경제병리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 경제는 바운더리지 주변에 있지 가운데 있지를 않기 때문에 피해 대상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 금융위기라는 경제 질병은 네. 이게 어디에서 터지느냐의 문제지 예. 이게 어느 특정 국가에서 국가는 터진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그 전 세계에 타격을 줬었는데 네. 태국에서 터졌잖아요. 네. 변두리 국가에서 터진 거죠.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로 전염되고 또 우리나라로 전염되고 이게 또 일본 경제도 타격을 입히고 네. 그 바람에 이제 전 세계가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이제 그 금융위기는 어디서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어떤 원인에서 터졌는지 이거는 사후적으로 검증만이 가능하거든요. 예. 사후적인 검증이라고 하셨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암호화폐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이렇게 시너리지 효과와 주변 국가들을 무참하게 이렇게 뭐 경제 위기를 맞게 하는 게 정당하냐. 그래서 암호화폐라고 하는 또 다른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최영희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실 때 결국은 이 과거 사례들과 쭉 비교해 보면 이번 위기도 개도국에서 발생하게끔 하는 어떤 미국의 금융 정책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고금리 정책인가 아니면 부채 상환, 앞으로 이야기할 부채 상환과 관련된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팬데믹 기간을 통틀어서 급속히 불어난 팽창적 통화와 재정 정책에 있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인은? 네, 어느 쪽에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한 고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금 감당하고 또 잠재된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이 신흥국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선진국이 기축통화국이고 미국은 특히 뭐 지금 말씀 주셨듯이 소장님 말씀 주셨듯이 어쨌든 예외 없이 항상 위기에 어쨌든 그 전가 이웃 나라를 좀 불행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네. 70년대 그렇게 뭐 기준금리 10%에서 20% 올린 다음에 80년대 남미 금융위기 왔고, 그렇죠. 네, 90년대 초반에 금리 올리면서 97년 이후에 아시아 외환위기 왔고, 네. 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또 뭐 좀 뭐 유럽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이 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웃 나라에 이제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네. 그거는 이제 약한 고리일수록 터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신흥국의 가장 큰 약점은 부채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기축통화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네. 선진국은 최근 한 15년간 한 200%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국가 부채가 아니라 전체. 네, 또 비금융 기업 또 은행들을 제외한 네. 가계 정부 부채 합이 한 200%에서 거의 박스권에서 움직였는데 네. 신흥국은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GDP 대비 전체 부채 비율이 100%에서 지금 300%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예. 평균이.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중에서는 툭 건드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신흥국 중에서 신흥국을 이제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이제 자원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있고 네. 하나는 이제 공산품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있는데 예. 자원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지금 괜찮습니다.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이제 공업 수출국이죠. 그래서
지금도 IMF에서 지난 4월에 전망한 걸 보면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 그리고 독일, 일본 성장률을 다 낮췄거든요. 네. 이게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제조업, 설비 투자나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네. 조금 성장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제조업단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사실 약간 보복 소비, 그다음에 관광 서비스 이런 비교육제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중국도 네. 마찬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통점이 수출 중심형 선진국은 성장률이 낮아지고 특히 신흥국은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기축통화국이 아닌데 부채를 늘려온 상태에서 교역이 둔화되면 실제로 교역이 둔화되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그렇듯이.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 유동성이 좀 스퀴즈되는 줄어드는 이제 그런 효과가 발생하면서 네. 아직도 많은 신흥국이 올해 내년 조금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너무나 사실은 간단한 논리입니다. 뭐냐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산업 개발을 하려면 돈을 빌려와야 되고 자본이 없으니까 빌려온 돈이 저희로 빌려왔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갑자기 미국이 예고도 없이 야 이제 우리가 금리 올리려고 해. 그래서 확 올려버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엄청나게 커져버리기 때문에 더군다나 글로벌 공급 사슬과 가치 사슬이 다 막혀버린 상태에서 수출과 모든 무역 활동이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에서는 금리만 올랐지 수출할 수 있는 양은 절대량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고된 위기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증시는 오늘 우리 코스피는 올랐고 코스닥은 좀 떨어졌습니다. 한국, 일본 지금 증시만 놓고 보면 이게 위기가 두 분 말씀하신 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증시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미래의 기업 수익에 대한 기대 가치를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일본 엔화 환율하고 우리 네. 원화 환율은 사실은 그 이제 외환의 수급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지나치게 높아 있어요. 정책 당국의 의지가 표현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지나치게 높아 있으니까 이게 조만간 시장의 힘에 의해서 그게 다시 내려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환차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본 투자도 늘고 있고 우리 주식 투자도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꼭 명심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네. 어떤 파국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는 주가 지수든 부동산이든 이게 등락을 좀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좀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 대공황 직전에 1929년도 9월 달에 네. 미국 다우 지수가 381까지 올라가요. 이게 이제 11월 달에 이게 198까지 떨어져요. 네. 그리고 바로 이게 또 이제 그 1930년 4월에는 294까지 회복이 돼요. 다시 반등하고. 예. 예. 그러다가 훅 떨어져 버리죠. 예. 그리고는 이제 그 뒤로는 줄기차게 내리막길을 걸어서 1932년도에는 네. 이게 7월 달에 42까지 추락합니다. 네. 이게 물론 지금은 그런 일 안 벌어져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과 국내 경기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 이게 이제 여러 이제 연구들에 의해서 증명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이 그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정부가 개입합니다. 네. 이제 그런 개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 중 하나가 1987년도에 미국이거든요. 네. 당시에 미국의 그 주가 지수가 하루 하락폭으로는 그 대공황 때 그 블랙 튜스데이인가요? 네. 그때 하락률보다 2배나 더 많아서 20몇 %인가 폭락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미국 연준 의장이었던 그 앨런 그린스펀이 다른 일정 모두 취소하고 그 다음날 주식시장 개장하기 직전에 그렇죠. 기자회견을 열어요. 예. 그러면서 FED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겠다. 이 얘기하고 쏙 들어가요. 네. 근데 기자들 질문도 안 받고 들어가는 거죠. 예. 기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의지가 확고하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장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네. 그리고 실제로 뉴욕 연방은행은 네. 주식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요. 그러면서 금방 회복이 됐거든요. 네.
이처럼 이제 어떤 위기나 파국도 정책 당국이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면 네. 그건 어느 정도 차단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상황은 참 어렵다. 미국이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다. 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예. 만약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네. 달러가 바로 약세로 돌아서요. 그렇겠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미국에 투자되었던 국제 금융자본들 예. 환차손 피해서 다른 나라로 다 이탈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용 수축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서 신용 승수배만큼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을 해요. 네. 그러면서 금리가 진행이 되는데 또 반면에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그럼 이미 우리가 겪었듯이 국채와 MBS, Mortgage Based Security라고 그러나요? 네. 부동산 담보부 증권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데 이 가격이 폭락을 해요. 네. 요즘 많이 하락했잖아요, 금년에.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게 상태가 MBS하고 국채는 현금 보유 비율로도 인정해주고 또 자기 자본 비율로도 인정을 해줘요. 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외환 보유고로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걸 다 보유하고 있고 추가 투자까지 하고 있어요. 워낙 안정적인 수익 상품이니까. 근데 그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금융기관들 경영수지가 악화되죠. 네. 금융기관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어느 은행이든 캐피털이든 조그만 곳에서라도 하나가 파산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금융위기를 뭐 전 금융기관을 확산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져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갈지 제가 궁금해요. 그거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한다 그러면 지금 상태를 끌고 뭐 어느 정도 가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조금씩 올렸다가 조금씩 내리겠다가 아마 눈치를 보지 않겠나 싶은데 방금 말씀 주신 우리 최영희 소장님 말씀 중에 환율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환차익을 먹기 위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순매수가 11조 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달러 가져오면 1,300원을 받습니다. 환율이 떨어져서 1,100원, 1,200원대로 가면 환차만 해도 100원씩을 먹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노리고 지금 유동성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과연 선인지 아니면 이거를 받아먹는 우리 주식시장이 이걸 악의 열매를 사과를 따먹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는지를 뭐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지만 네. 저는 뭐 좀 중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경기의 하방 위험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앞서 이제 모두에서 L자형 경기 둔화, 경기 수축은 있지만 경기 둔화는 있지만 결정적인 위기는 없을 것이다. 네. 또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 주셨듯이 네. 좀 위기가 오면 뭐 연준이 금리를 뭐 50bp, 100bp 또 인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이벤트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큰 위기가 없는 이유. 네. 큰 위기가 없는 이유는 특히 미국은 과잉 투자가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은행이 건전합니다. 네. 대형 은행들이 건전하고 그다음에 혁신 성장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네. 그리고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예. 지금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뭐 애플 뭐 한 PER 30배, 뭐 엔비디아는 뭐 한 150배 넘습니다만 예. 아무튼 전체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무지막지한 그러한 밸류에이션으로 정말 위험스러운 그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 시장의 거품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 그런데 경기의 역대급 위기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경기 침체는 조금 이루어지지만 조금 안정된 예측 가능한 네. 그러한 경기 수축 기간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일드가 높은 신흥국에 들어오는 것은 일부는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중국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그렇죠. 중국으로는 직접 투자든 포트폴리오 투자, 주식 투자든 조금 꺼려하는 그러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을 좀 선택하는 것 같고요. 큰 폭에서는 큰 관점에서는 한국도 일본도 미중 갈등의 수혜국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업적으로나 주식시장 쪽으로나.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경기는 위축은 있지만 위기는 없다. 그다음에 유동성은 별로 준 게 없다. 미국 M2만 총통화만 해도 21조에서 25조까지 지금 15조에서 21조까지 늘었다가 네. 지금 1조 달러도 줄지 않았어요. 네. 예, 그런 정도로 유동성은 정말 많다. 돈은 많다 주변에 증시 주변에. 네. 거기다가 최근 10년간 4차 산업혁명의 어쨌든 큰 트렌드상 추세상 좀 성장 기업, 네. 혁신 성장 기업들이 좀 밸류에이션이 괜찮다.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미국에서 AI라든지 이런 혁신 성장 기업들이 약진을 보이면 결국에는 반도체도 팔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 경기도 그렇게 머지않은 시기에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는 것 같습니다. 최영희 소장님께서 사실은 그 금리를 낮추게 되면 환율이 떨어지게 되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환차익을 위해서 지금 환율이 높을 때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네. 공급이 되고 따라서 주식시장이 회복이 되고 상당히 한국 경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인데 과연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유동성에는 큰 변화가 없더라. 방금 화면에 나갔습니다만 총통화량이 변화가 없는 걸로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면 총통화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고 시장에 합의가 생겼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환율이 떨어지니까 우리 시장으로 지금 미국 기업 투자자들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한두 달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네. 경기가 하반기에 조금 더 위축될수록 달러는 좀 강세로 가겠죠. 원화는 조금 더 올라갈 거고 약세로 갈 거고 하지만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닌 거죠. 궁극적으로 경기는 턴어라운드 할 거고 네. 환율이 좀 정확하게 저점을 알 수 없으니까 네. 원달러의 아주 가치 바닥에서 어떻게 사겠습니까? 네. 대략 한 1,300원대에 사면 결국에는 한국은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뭐 1,250원대에 충분히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들어오는 것이죠. 소장님, 미국이 요즘 연준 내에서도 그렇고요, 월가에서도 그렇고 이 피보팅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총통화량이 지금 풍부한 상태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이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는데 금리를 올린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니까 후폭풍, 백파이어가 지금 상당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리려고 하니까 또 신흥국으로 돈이 확 가면서 버블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조심스러움인데, 소장님 보시기에 미 연준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 이 미국이 금리를 그동안에 꾸준히 올려왔던 게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어요. 예. 만약에 그 명분이 옳다면 3월 23일 네. 연준이 또 0.25% 추가로 인상했잖아요. 네. 그 직전에 3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연준의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를 보면 3,910억 달러를 추가로 공급을 해요. 네. 이제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통화량 증발이 물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기준금리가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건 간접적인 거거든요.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물가가 안정된다, 이 얘기는 경기가 후퇴해서 수요가 감소해야 나타나는 거니까 그건 간접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는 게 물가 불안 때문이 아니라 그 밖으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그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은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지난해 말 경우에 그 GDP의 3.7%까지 증가했어요. 이제 그 과정도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네요. 아까 김한진 박사님 그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데 제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사실은 맞아요. 왜 맞냐면 그 금융위기의 심각성은 경제 정책이 잘못되면 굉장히 심각해져요. 특히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 이게 아주 심각해지는데, 미국은 그 2020년도 팬데믹 그걸 극복한다고, 그때 경기가 하강했었잖아요. 그걸 극복한다고
그 기준금리를 2.5%에서 0.25%까지 낮췄고 네. 그리고 본원 통화를 52%를 증가시켜요. 네. 그리고 재정 지출도 42%를 증가시켜요. 네. 대단한 그 경기 부양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경기 후퇴에서는 벗어났는데 네. 이게 경기 과열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 통화에 의해서 이제 경기를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이제 그 경기를 과열시킨 건데 그 영향이 뭘로 나타나냐면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GDP의 이게 2.2%였던 것이 2020년도에는 이제 그 예. 부양 정책을 펼친 그 해에는 이게 2.9%까지 급증을 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게 3.6%까지 올라가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그게 8,200억 달러 돼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9,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만큼의 달러가 해외로 유출된 거 아니에요. 네. 경상수지 적자라는 얘기는. 네. 그러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고 그렇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순간 미국에 투자된 금융 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네. 그럼 미국을 이탈해요. 그렇죠. 그러면 신용 수축 현상이 나타나고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돼요. 그 미국은 그런 걸 몇 번 겪었어요. 역사적으로 네. 보면.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쳐서 강달러로 전환을 시켜놓으니까 오히려 해외의 저축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고 또 해외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면서 네. 미국은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진 거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1,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다가 4분기에는 성장률 2.7%까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연율로는 성장률 2.1% 기록했을걸요. 그만큼 경기가 호전됐는데 그거는 전형적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고 이런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혀요. 네. 이거 그런 사례는 역사적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1980년대 초에도 그랬고 2009년도에도 그랬고 그 사례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걱정하고 있어요. 네. 지금 미국이 그때 지나치게 경기 부양을 시켰다. 그 결과로 지금의 금융위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 금융위기를 타개할 정책 수단이 없다. 특히 이 금융위기라는 것은 국제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 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 국제 공조 체제가 원천적으로 구축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뭔가 트리거 터지면 큰일 난다. 트리거가 터지지 않더라도 네. 연말쯤에는 미국 다우지수가 심리적인 저지선이라는 3만을 하향 돌파하게 것이다. 되면 네. 대책 없이 미끄럼을 타는 건 아니냐. 그걸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최영식 소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쭉 놓고 보면 앞에서 주셨던 말씀, 금리를 급속히 올리다 보니까 소위 국채 가격과 MBS 가격, 많은 파생 상품의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SBB 사태가 일어나고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 사건도 일어나고 이거는 일단 일어났으니까 이제 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잠재되어 있는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또 다른 가계부채 문제도 좀 솔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주거비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 같고 결국은 이러다 보면 또 다른 금융위기가 미국 내에서 뭔가는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이몬드 이야기했고 버펫도 이야기하고 에론 머스크도 뭐 아마 12월 달까지 가는 동안에 한번 큰 파도가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뭔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글쎄요. 저는 뭐 제이미 다이먼 그 회장의 JP 모건 회장이죠. 네. 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위기 때마다 좀 JP 모건이 조금 싸게 샀지 않습니까? 2008년 3월에는 베어스턴스를 $2에 샀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또 지역은행들을 이제 좀 싸게 인수하고, 네. 그래서 좀 위기가 오는 걸 좀 바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뭐 시청자분들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럴 정도로 너무 위기론을 좀 조장하고 있다. 저는 네. 뭐 거기에 너무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물론 이제 위기는 말씀드렸듯이 뭐 예측할 수 있으면 위기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너무 저분들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을 거야. 네. 이렇게 조금 불안감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저는 가장 중요한 미국 25개, 상위 25개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를 믿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경기가 위축되고 문제가 생기면 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투기 등급 어쨌든 뭐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의 부도율도 올라가고 뭐 그런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 결국 시스템적 큰 위기로 이어지느냐 마느냐를 너무 지금 공포감으로 조금 그렇게 예단하는 거는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나라에서도 바로바로 받아보고 같이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가장 큰 그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성의 하나가 부채 상한 문제, 부채 한도 문제지 않습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백악관 보고 비용 줄여라. 이거 안 줄이면 합의 못 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아직까지도 앨런 재무장관이 6월 1일이 엑스데이시야. 우리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거 없어.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이제 돈 없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450억 달러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채 한도.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 부채가 위험하긴 해요. 네. 있지 과다해지면 정부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피치는 나오는데. 벌써 신용등급 강등했습니다. 조금. 근데 이 국채가 네. 시장에서 잘 소화되고 네. 또 시장 금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이게 그 금융위기를 일으킨 사례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이 미국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런 겁박을 해서 이제 재정 지출도 늘리고 부채 한도도 좀 늘려서 내년 대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위기설들이 이제 퍼져 나왔는데 뭐 어디 중간쯤에서 합의되지 않겠어요? 네. 저는 합의되리라고 봅니다. 저도 합의된다고 보는데 김한진 박사님은 합의된다. 네, 당연히 합의되겠죠. 예. 네, 근데 양당의 이제 극단론자들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해결하지는 않겠죠. 우리 언론이 너무 이 양극단에서 협상하는 그 바게닝 파워를 갖고 싸우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니까 네. 시장이 불안해하는데 두 분 말씀처럼 저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지금 15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네. 아까 경상수지 적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자 경상수지가 되었건 무역수지가 되었건 정부 부채가 되었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파란불이 들어온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정부 쪽에서 봤을 때 한국 경제 괜찮습니까? 한국 경제는 말씀드렸듯이 좀 펀더멘탈이 앞으로 한 2, 3년 길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굉장히 좀 예상치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뭐 디램 가격도 좀 올라간다, 내지는 뭐 중국 경기도 조금 괜찮아서 대중무역 적자도 좀 개선된다. 네. 뭐 조금은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거를 상저하고로 볼 정도로 의미 있는 반등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개선되는 정도. 그리고 문제는 내년에는 더 안 좋은. 올해 성장률이 뭐 지금 뭐 한국은행도 1.4%를 그렇죠. 예상했습니다만, 예. 제 생각에는 내년 성장률도 뭐 거의 비슷한 1% 초중반대 성장률로 그리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선진국 소비가 줍니다. 네. 선진국 소비가 주니까 물가가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논리인데 특히나 팬데믹 이후에 이번에 경기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제조업단에서의 활발한 설비 투자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 네. 조금 뭐 리쇼어링 전략 정책 이런 것들을 고집하는 바람에 네. 우리나라의 산업 공동화는 조금 더 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는데 내년이 2.3%예요. 올해가 지금 1.4%인데 0.9%포인트 상승하는 거로 나오고 있지만 저것은 어쩌면 기저효과에 의한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가려고 그러면 결국은 중국 경제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게 수출입이 빈번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 25% 이상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홍콩을 포함하면 30%가량 되고요. 자, 중국 경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여러 가지 회담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속으로는 뭔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처장님?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그 주요 제품들이 이 부품 소재이거나 그렇죠. 장비들이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일반 기계류 수출이 네. 중국에 가지 않으면 중국 공장들이 멈춰야 할 정도로 우리 기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등 부품 소재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중국에서 생산하는 의류도 조금 이제 가격 나가는 것은 그 단추나 이런 부품도 거의 우리 거 쓰거든요. 네. 지퍼나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지금 중국 때문에 우리 수출이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렵고 중국 경제도 어려우니까 우리 수출이 줄었다. 그 네.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네. 제 판단은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은 네. 환율 상승이라고 봐요. 예.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면 경기가 호전된다고 정책 당국이 잘못 믿고 있어요. 원래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제학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론과 현실은 가끔 반대로 가요. 현장에 가보면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수출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단 한 번의 반대 사례가 없어요. 네. 환율이 상승하면 2, 3개월은 늘 수 있어요. 일본은 수출이 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율 상승의 효과는 2개월 내지 3개월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해외 바이어가 수출가격 좀 깎자. 그럼 우리 수출업체들 다 응합니다. 네. 거의 100% 응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네. 이게 무슨 원리냐면 기업들은 적정 이윤 플러스 총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한다거든요. 네. 근데 환율이 올라서 이윤이 커지잖아요. 네. 그럼 기업들은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이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간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달러 금액은 또 줄어요. 네. 환율이 오르면. 예. 반대로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잖아요. 그럼 수출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이건 또 설명이 좀 필요한데 네. 이거 이론적으로 설명 말고요. 그냥 예. 실증적으로 제가 실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2001년도 말에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네. 이게 2006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집니다. 예. 우리 원화가치로는 거의 50%가 앙등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수출은 2.7배가 증가해요. 네. 연평균 17%예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네. 2001년도에는 13만 2,600원을 벌 수 있었는데 네. 2006년 10월 달에는 9만 원도 못 벌게 됐잖아요. 수출업체 다 망해요. 네. 이거 수출업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50달러짜리, 200달러짜리를 개발을 해요. 네.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요. 네. 그러면 그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그 덕에 국가 경제의 경쟁력도 굉장히 향상됩니다. 예.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2015년도에는 GDP 7.4%, 네. 1,000억 달러를 넘어서요. 예.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은 반드시 늘고 경상수지 흑자는 커져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정부 당국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 우리 이제 경제 전문가 사회에서도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얘기를 해요. 이거 틀렸어요. 이 얘기는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합해서 두 개라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수출은 매출 총액 기준이고 네. GDP는 부가가치 기준이에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면 기준을 일치시켜야죠. 비교하려면. 네. 예. 그 기준을 어느 것으로든 일치시켜도 수출은 우리나라 GDP의 10%가 안 돼요. 네. 연도별로 좀 다르지만 네. 9.78 정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내수는 네. 90%가 넘어요. 네. 근데 내수는 이 GDP의 90%를 넘는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 때 주요 자원 가격도 네. 그 가격이 떨어지고 주요 시설재들도 가격이 떨어져서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 네. 경기가 살아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정부가 자꾸 시장의 힘에 반해서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네.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나눈 게 미국 경제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미국은 여전히 금리 문제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 은행 문제, 소비자 물가 문제,
그다음에 실업률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 문제들이 환율이라고 하는 하나의 파도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고 있어서 방금 최 소장님께서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만든 하나의 상품 교환 비율과 일반 총 매출의 비율과 다르다는 개념을 우리가 혼돈을 하면서 오히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눈 이유는 결국은 투자 전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시청자분들이 한 1분 30초 정도 우리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최 소장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반기에는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 한번 주시죠. 네, 저는 아직 위험은 남아있지만 좀 역대급 위험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위험 자산을 서서히 늘리는 쪽으로 위험 자산이라고 하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국내 주식, 미국 주식이죠. 네.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하반기에는 접근하자라는 네. 것이고요. 네. 아직은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단기 국채라든지 장기 국채 또 좀 위험성이 낮은 회사채 네. 그리고 단기 유동성 그리고 금 뭐 이런 쪽에 안전자산 비중도 한 40-50% 확보하면서 서서히 안전자산 비중을 줄여가면서 국내 주식 특히 혁신성장 기업의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시대를 지금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게 너무 이제 오버가 되면 아마도 이제 버블이 나겠죠. 네. 주식시장 또 버블은 또 주식시장 일부니까요. 버블이 날지 뭐 적정한 수준에서 스톱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혁신성장 기업 중심으로 매매를 늘려가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혁신 성장 기업 중심으로 매매를 늘려가면 좋겠다. 정윤 소장님. 저는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비관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가 낙관파예요. 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지금도 6%가 넘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네. 이번 금융위기만 잘 극복하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5년 안에 6만 달러 갈 수 있다고 봐요. 또 그 5년 뒤에는 10만 달러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 국민소득 5만 달러, 10만 달러를 견뎌낼 산업들이 지금 무럭무럭 크고 있잖아요. 네. 그런 대표적인 산업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이고 시스템 반도체도 예. 세계 최강의 경쟁력, 생산성을 지금 갖추고 있고 네. 그 밖에도 그 배터리 산업을 포함해서 정밀 화학도 지금 잘 크고 있고요. 네. 우주 항공 뭐 방산 다 좋죠. 수송 네. 기계를 포함한 일반 기계로도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 견뎌낼 수 있어요. 어쩌면 네. 1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크고 있는 데다가 지금 문화 그 산업과 상승작용을 하는 문화가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엄청 밝다. 제발 이번 금융위기만 잘 극복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큰 시장이 한 번 더 서게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최영식 소장님이 이 전향을 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늘 갖고 계신 하나의 지론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군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생에서 그저 일어나는 일이 10%라면 나머지 90%는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에도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여러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김한진 박사님, 최영식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조하시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좋을지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와 좋은 결과를 낸다면 우리는 또 다른 성장을 할 것이다. 독감이 아닌 가벼운 감기 정도로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현명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